예, 예. 자, 지금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278페이지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연재해 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생활사건 그런 거 말씀드렸고,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진짜 피할 수가 없다. 정말 뭐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항상 이제 우리를 노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반응도 아주 뭐 본능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이따 이제 신체 반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뭐 그런 어떤 유기체의 그 생존 그 욕구와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아주 즉각적이고 신체에 이 끼치는 위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골칫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일상의 골칫거리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었던 뭐 여기 소음,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뭐 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잠깐만요. 두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인데 이런 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자극이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관점에서는 뭐냐면 자극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행하는 자극이 있지만 그 선행하는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게 뭐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 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사 가는데 회사가 폭파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아침마다 갈 회사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같은 자극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관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반응 방식이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인지 행동적 치료하고도 이 관계가 많은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한번 다르게 보면 이 모든 게 다 삶의 어떤 축복이고 뭐 오늘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런 내일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응으로서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살면서 그냥 겪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사실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반응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즉각적인 신체 반응하고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체 반응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인지적인 거는 한번 처리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교육하시니까 아주 그 어떤 경우에는 뭐 대부분은 다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싫지만 특이한 어떤 몇몇 학생들에게는 재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인데 그런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이제 끝까지 그 지구력 있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그 반응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유기체에 나타나는 반응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호작용은 그 두 개의 이제 연관성 그로 인한 컨비네이션을 이제 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면 생활 사건, 자극 그 스트레스 사건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반응 방식이 있고 그 두 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첫 예는 어떤 뭐 자연재해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 그건 모두에게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아, 자연재해가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반응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예가 되는데 상호작용 스트레스 예가 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자극에 대해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좋고, 어떤 경우는 싫고. 그러니까 회사 가는 것도 뭐 어떨 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와, 할 일이 있어서 좋다, 행복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뭐 배우자의 관계에도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정말 참 축복이고 행복이다. 와, 이 사람이 왼수다라는 것이 약간 반복되는 같은 사람의 그 반응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원하고 반응만 지금 보고 있는데도 상당히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스트레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금 보면 뭐 사회적인 사건이나 주변 생활 주변의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비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고 회사도 뭐 쥐꼬리만 월급에 일도 너무 많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후자 박진현 선생님 후자가 뭐 어떤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일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 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사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봐야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인지 행동적 치료가 필요해진다. 상담을 하러 가셔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원하고 반응 이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스트레스 특성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장기적, 단기적 기간으로 보면 그 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성격으로 보면 특징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단기적 스트레스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냥 단기간에 빡 오는 그런 스트레스 되겠죠. 장기적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좋은 예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고장 나는 경우 이게 장기적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장기적 스트레스 거기에 보시면 심장병, 고혈압,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면역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체 체계를 망가뜨리고 짧은 기간 휴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다. 뭐 기법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단기적 스트레스 보시면 뭐 그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신체 반응 쪽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는 성인병의 근원이 된다. 이게 아주 정설이고 그 예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된 그 누적된 데미지가 신체에 타격을 주는 신정병, 고혈압,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안 걸려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고혈압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혈압을 갖고 있고요. 심장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수면장애나 우울증 아주 뭐 많이 겪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선생님들 당연히 그런 거로 경험 어떠신가요? 그럴 때 그런 경험할 때 저는 정말 제가 일상적으로 보는 세상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 그 수면장애는 그걸 촉발시키는 그런 예가 되죠. 그러니까 수면장애 우울은 이제 친구처럼 쌍으로 오는데 약간 디프레션, 그러니까 생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의기소침해질 때 수면에 방해가 오면서 뭐 먹는 것도 방해가 오긴 합니다만 수면은 정말 사람을 아주 괴롭게 만들고 상태를 좀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그것이 가중되고 더 증폭돼서 더 큰 우울로 이렇게 악순환이 오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병원 가거나 하는 걸 별로 꺼리지 않는데 혹시라도 그걸 금기시하거나 뭐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고통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전화해서 그냥 가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오픈을 하고 터놓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이 아주 일반화됐는데 상담 많이 받으러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가보신 것 개인 같고. 상담은 제가 안 가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많이 가봤는데. 그때 그냥 친구 붙잡고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술 마시시나요? 처치 방법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받으러 가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우리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게. 예. 가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지난주에 의사소통 얘기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오픈하면서 그런 해소하는 그런 그래서 그 그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상담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이제 잘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혹시 비용 때문에 안 가시는 건? 네. 쉽게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국내 상담센터 10만 개가 넘는 걸로 얼추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또 잘 보이는 데는 또 없어요. 그게. 그렇죠. 내과 뭐 이런 데처럼 정형외과처럼 쉽게 예, 뭐 병원이야 뭐 아주 눈에 띄는 데 있으면 좋지만 물론 그런 데 있기도 하는데 주의를 안 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숨어 있는 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1층에 상담센터 이런 거는 좀 없잖아요. 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실 되는 거죠. 예. 뭐 도움이 많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죠. 병원에서는 이제 상담 기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조금 한계가 좀 있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약이 아니라 이제 대화와 인지 치료로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가보시면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말고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뭐 면역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스트레스 뭐 만병의 근원이다. 뒤에서도 이제 계속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과 부정적 스트레스. 긍정적 스트레스, 예, 아시죠? 예, 좋은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결혼하는데 막 좋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 힘든 일이 있고, 승진을 하고, 그렇죠? 뭐, 초빙돼서 뭐 어디 이동을 하고,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스트레스인데, 그런 걸 이제, 스트레스 용어로는 유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생활 사건에 이 스트레스 등급표를 매기면 가장 센 게 생활 사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다 합쳐서요.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럼 가족의 죽음. 예, 그 중에서 이제 배우자의 죽음을 우리가 100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결혼도 한 50점 정도 됩니다. 친구한테는 자식의 죽음이 더 크지 않나요? 저도 어. 아니요. 배우자 수치상황. 그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가족의 죽음 당연히 이제 아주 높은 그 스트레스 수치를 얻게 되는데, 100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뭐 정해진 그런 수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정하자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예, 배우자의 죽음으로 그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배우자의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 다시 그렇게 100점. 예, 그래서 결혼 한 50점 정도.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도 이제 그 고민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그로 인해서 왜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긍정 스트레스, 부정 스트레스를 항상 같이 받는다. 부정 스트레스 예로 그래서 뭐 이혼, 실직, 부도 같은, 예, 개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이제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이런 시간에 안 짚어보면 언제 짚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 심리학자, 이게 심리학자는 아닌데 한 분은 이론이 나와 있으면, 한 분은 이제 셀리에라는 분이고 한 분은 라자루스로 되어 있는데, 셀리에라는 사람 찾아보니까 의사더라고요. 예. 1900년대 초반에 이분이 캐나다 분인가 뭐 그러신 거로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적응 증후군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반응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그 세 단계 이름 각각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이렇게 세 개로 표현했습니다. 경고는 들어올 때, 예, 저항은 반응할 때, 그게 이제 소진은 오래될 때 이렇게 반응인데, 이게 이제 의사분이라서 보니까 신체적인 반응에 아주 중점을 둬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경고, 저항, 소진 단계 세 단계로 나눴고, 경고 단계에서는 첫 번째는 신체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제일 윗부분이죠. 그래서 심박수 증가, 땀샘 활성화, 호흡량의 증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반응의 이름을 투쟁 도피 반응이다.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갑작스러운 위협에 생리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는 것이다. 화면 이 PPT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교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281쪽이에요. 예. 같이 보시면 돼요. 예.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뇌하수체 부신피질계의 활성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 반응, 단기 스트레스의 신체 반응에서도 나왔듯이 뭐 호르몬 분비, 뭐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게,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생리학은 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예, 그 아드레날린이 신체 활동을 강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막 아주 흥분되고 막 이 강한 작업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뭐 다양하더라고요. 뭐 혈압을 증가시키고 뭐 근육에 들어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이제 막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체의 자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뇌의 어떤 호르몬을 담당하는 이 부분 이런 데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그런 신체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반응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일상행에서는 제가 그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 그럴 때 그냥 몸이 확 이제 쪼여들면서, 예, 뭔가 반응이 오시잖아요. 예, 그런 거 아마 다 같이 느끼실 텐데, 그런 반응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죠. 막 가슴이 확 조여들면서, 예, 막 이렇게, 예, 몸이 딱 이 쭈뼛 쓰는 그런 느낌. 예, 몸이 온도가 급상승,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식은땀이 나니 그게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체는 위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 부딪혔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안 부딪히고 그냥 슬쩍 비켜나갔는데 그렇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체와 심리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상만으로 그런 이제 반응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고 단계에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고, 저항 단계에서는 이제 거기서 바로 끝나지 않고 이제 지속된다 싶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신체를 정상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줄어들고, 교감신경이 이제 처음에 반응하는 그런 데 관여하는 그런 신경계가 되겠고, 어, 호르몬이 여전히 활동하고 내부 비선도 함께 나타난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스트레스에 대한 시체 반응을 계속해서 지속시킨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위궤양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고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체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체에 이제 부정적인 그 데미지를 이제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가 각성 상태가 되는데 그게 오래 계속되면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거기 나타난 얘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 고혈압, 위궤양 같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혈압, 위궤양 이런 것들이 다 그 혈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일단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게 빨라지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그런 고혈압 그다음에 지지난주인가요? 살펴봤던 왜 그 쥐를 이 두 번 같은 그러니까 다른 쥐하고 같이 이제 그 가둬놨을 때 서로 싸워서 이제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런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싸워서 몸무게 스트레스 받아서 몸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부작용. 이 단계는 스트레스 강도와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서 계속된다. 계속되면 저항 단계 신체가 정상 단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해소되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280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 보시면 신체 방어가 처음에는 밑으로 훅 떨어졌다가 위로 이제 올라가죠. 반응을 막 하기 시작하다가 소진 단계에서 이게 계속되고 내가 이걸 바로 통제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단계가 되면 다시 신체 반응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시면은 정서적, 감정적 자원이 고갈된다 그렇게 됩니다. 정서적 탈진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극도의 불안감, 무기력, 불면증. 장기적인 이제 스트레스의 반응과 비슷해지는 것이죠. 심각할 경우에 환청, 환각, 정신분열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으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의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말려 죽이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학생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학생 때 어린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겪고 나서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돼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가고 그다음에 지나가면 또 아무 일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때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얘가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진짜 아주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진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아빠한테 혼날까 봐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진짜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예. 이거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말 못하고 고민하다 자살하는 이게 가장 이 감정적으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을 할까 봐 그 사람에게 가장 그 걱정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저는 되게 진짜 얄궂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가 아주 완전히 반대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리에라는 내분비 학자, 의사인데 이분은 스트레스를 신체 반응에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반응이 세 단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계점이 그래서 신체 반응에 지나치게 이분 의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프로이트도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론에는 그런 생리적이고 그 신체적인 심리 에너지 이런 쪽에 그 신체 에너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정신과 신체가 뭐 분리될 수 없는 차원에서 신체 반응 뭐 당연히 그 수반되는 것인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이제 약간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 라자루스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교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그 표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1차 평가를 통해서 아 얘가 뭐지?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얘 파악이 됐으면 2차 평가는 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 대처할 수 있나? 내가 좀 이겨낼 수 있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2차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 그것이 이제 방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더 우리가 이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의 메커니즘과는 또 관련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일단 사건의 발생, 이제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뭐 자연재해, 뭐 생활 사건 발생했어요. 자, 1차 평가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해요. 이거 어떤 건가? 이거 나한테 어, 영향이 있나? 왼쪽에 보시면 개인에게 무해함, 탈락이죠, 탈락. 예, 무해하다. 나한테 연관이 없을 것 같아. 홍수가 발생했어. 딱 보니까 파키스탄 얘기야. 관계없어. 개인에게 무해함으로 빠져나가죠. 위협이나 도전으로 판정했을 때, 강남역, 양재역, 강남, 뭐, 포항, 내 주변, 발생했다고 느꼈을 때 2차 평가를 하게 되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평가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통제 능력과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인지, 그거를 나하고 무관하게 막을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도에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나한테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과장님의 잔소리는 나한테 뭐큰 데미지가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무님과 사장님은 또 힘들다. 뭐 이런 개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평가를 하는 것이 아,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파악이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내 무기를 이제 파악을 했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 중심 대처와 감정 중심 대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처 방안이니까 지금 스트레스 검사 쓰실 때 이제 뒤에 나오는 대처 방안하고 연관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확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교류 모형은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지각하고 우리 자원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컴퓨터로 보면 이게 흐름도 같은 거거든요. 네, 순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인지 지각이 이런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도식화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해서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고 대처한다. 이런 이제 그 교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해석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본에 아주 충실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교본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그 성격 MBTI가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이 장점, 단점, 뭐 분포가 많은 직종, 그다음에 뭐 사고방식, 뭐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교본에. 그러니까 그거대로만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교재에 입각한 그런 해석이신데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형을 잘 기억하기 위한 어떤 이 내담자, 전형적인 내담자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사고와 행동 패턴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또 잘 맞기는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본에 충실한 방법과 그냥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직관이 넘겨짚고 그런 건 아니고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직관을 발휘하면 그게 약간 신통하다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취미가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예언하듯이 예측하듯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심리 검사를 해석하는 것이 뭐 점 보는 것 같다고 뭐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봤는데 그런 직관을 잘 발휘하면 그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하시고 해석하실 때 그런 걸 좀 발휘하시면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게. 근데 바탕에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을 발휘하면 통찰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검사를 활용하시면서 예를 들면 대처 방안이나 또 이런 방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뒤에 나오는 그런 대처 방안이 성격 특질이나 성격 유형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MBTI는 ISTP 유형이고 내향적 사고형, 그때 이제 의사소통 타입으로 보면 논쟁형이죠.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대처 방식 중에는 어떤 걸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약간 연관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서 성격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효용성,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 검사를 만들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종합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처음 프레임을 짰느냐, 스트레스 받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일단은 측정을 하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나타나는 증상,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증상이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느냐, 이 양상이 무엇인가를 또 구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정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당연히 뭘까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증상, 대처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검사에 만드는 거에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6PF 성격 특질 검사에서 빅5 5요인 이론에 보시면 고불안, 저불안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부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세세한 검사를 하면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원인, 증상, 그 대처 방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큰 걸 봤다면 그걸 좀 더 드릴 다운해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그러니까 종합검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신체 중에 어떤 뭐 간이나 뭐 신장에서 이상이 나타났다. 그것만 좀 더 따로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가지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우리 만들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결과 리포트 보면서 그거 쭉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래서 RS 스트레스 검사는 스트레스 원인 증상 대처 방식을 다룬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원인. 뒤에 보시면 284페이지 보시면 대인관계 원인과 과업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인관계 원인은 가족 간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뭐 친구, 사회적 관계, 뭐 다양한 관계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 원 중에서 대인관계냐 과업이냐 이 두 개를 측정해서 서로 뭐 두 개 다 높은 경우도 있고 한쪽이 높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가 둘 중에 어떤 거냐 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스트레스 이게 참 이제 힘든 건데 가장 자신을 잘 돌봐주는 그런 가족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요즘에는 그 1인 가구가 막 늘어나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뭐 안 편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사람이? 어떻게 그 예, 그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그런 결과에서 1등이 돈이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 예, 그럼 1등이 뭐였겠습니까? 예, 관계입니다, 관계. 예, 관계 형성. 예, 친구, 가족, 뭐, 동료와의 이제 관계에서의 오는 행복감,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러니까 돈이 뭐 벌면 행복하지 않겠냐.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그럼 돈 벌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는, 네, 돈은 그게 중간 과정이 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돈에 잔고가 막 1,000억이 쌓였으면 그 스트레스, 그 행복지수 확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 뭐가 생각이 나는 거에 이제 그 최고봉이 그런 어, 행복감, 그러니까 관계에서 느낀 행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연애하는 건 좋아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 만나는 건 다 좋아하죠. 예, 다만 좋을 때만 옆에 있고 싫을 때는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관계로 인한 행복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혼자 있어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사소통 배울 때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의사소통 안 하는 것은 삶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인관계도 아주 필수적이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혼자 사는 게 편에는 절대 그 사람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면 그런 그 인간관계의 그 기쁨을 맛보고 싶다. 원하지 않을 때는 꺼져줄래. 뭐 이런 거죠. 네. 되게 이기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부인데 옆집에 산다든지 아니 위층 아래층에 살아서 뭐 필요한 시간에 만나고 뭐 그럴 수 있나요? 네. 하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옆집에 산다. 가까운 데 산다. 심지어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필요할 때 연애 정도는 하는 걸 그런 거 보면 그런 이기심이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애고 즐거움만 뽑아서 받겠다 내가 뭐 그런 게 아닌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아주 그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과업적 원인은 이제 뭐 일에서 공부에서 뭐 학생들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오른쪽 285페이지 보시면 딱 그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첫 번째가 우리가 직무 통제 수준 왼쪽에 보시면 직무 통제 수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직업 요구는 이게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제일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일이 어려운데 내가 통제할 권한도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네. 일이 쉽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 그러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또 약간 심심함, 예, 적인장 상태, 재미없음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활동 수준이 제일 높은 거 보시면은 이 직무 수준도 높고 내가 통제도 가능한 예, 그게 활동 수준을 제일 높인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능동적 의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방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거라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 제일 능동적인 거는 이제 이 능동적인 활동 수준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 직무 수준도 높고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래서 힘들다 하는 게 사실은 맞긴 맞는 건데
그게 본인이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힘든데 통제 못하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가장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죠. 근데 다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작은 것도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업 요구 직무 통제 수준의 저저, 그러니까 직업의 요구도 낮고 난이도도 낮고 통제도 그 못하고 이러면 그냥 수동적인 의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공무원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수동적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이제 두 가지 변인을 알아봤습니다. 직무 요구 수준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결합해서 과업의 스트레스의 그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상을 볼까요? 뒷장 넘어가죠. 286페이지에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적 정동, 탈진, 신체적 증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거부터 보면 마지막에 신체적 증상은 그냥 몸이 아픈 거고요. 예, 부적 정동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예, 탈진은 소진이 되는 거고요. 예. 순서상으로 부적 정동, 그러니까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원을 대인관계 혹은 과업의 두 가지 원인을 봤는데 두 개 다 오는 경우 뭐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냐? 부적 정동이 나타난다.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인데 불안, 우울, 분노 같은 감정적인 고통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공포증, 뭐 이런 정도. 이게 이제 약간 강해졌을 때 얘기인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느낄 때는, 이게 지금 장애 수준인가, 그냥 단순히 그런 경향이 있는 건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한 감정인지, 우울증인지,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면 판단을 해줍니다. 뭐 약한 우울증이다. 뭐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냥 막연히 느낄 때는 잘 몰라요. 예, 전문가도 자기 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장애 수준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좀 강한 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예를 들면 강박성 인격장애, 강박장애, 예, 유병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한 7, 8%? 예. 그러면은 10명, 11명, 12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뭐 10분의 1, 11분의 1짜리가 10개, 11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통계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보통은 자, 이 장애라는 게 얼마나 이제 개인에게도 이 데미지를 주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도 심각한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싸워서 해결하거나 뭐 단념하거나 이러면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네. 명확하게 좀 파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부적 정동이 강해져서 뭐 장애 수준으로 가면 보시는 대로 중간에 보시면 범불안 장애는 공포감, 불안, 자제할 수 없는 걱정, 뭐 이런 것이고 있죠. 당연히 있죠. 있을 겁니다. 네. 공황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 무슨 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위에서 무슨 물체가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겠다는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체 반응이 극도로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 두려움, 공포, 회피 행동을 보인다. 지금 불안을 첫 단락에서는 불안을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울, 무기력하고 슬픈 감정이 지속돼. 이게 이제 한꺼번에 오고 섞여서 오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불안한 것과 우울한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고. 우울은 무기력하고 슬픈 감정 이렇게 되는데 최소 뭐 2주간 지속될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어, 이상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노는 외부로 공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의 부적 정동 중에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이 우울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분노다, 공격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그래서 우울이 더 위험합니다. 스스로 공격하다가 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면은 적어도 남이 가잖아요. 내가 가진 않죠. 남을 보내서 내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뭐 남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나를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형벌상으로도. 네. 그 주로 내향적인 사람이 불안해지면 우울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불안해지면 공격성, 분노를 표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불안은 공유되는 것이고 불안이 내향성에게는 우울한 형태로 표출이 또 되고 외향에게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 불안, 우울, 분노, 공격성 이렇게 부적 정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극내향이고 공격성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네. 내가 이러다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느낄 적이 기억이 나죠. 네. 그때 공포감이 밀려오고 막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분노로 나타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때려 부시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게 불안을 표출하는 모양인데 뭐 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이제 다른 형태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분노는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을 나고 격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체적인 뭐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폭발 장애와 같은 정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너무 쉽게 조절하지 못한다. 이게 참. 네, 저는 내담자 중에서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이제 사람이 무서워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정말 무서운 건데 산에서 이제 그 어둑어둑할 때 만났을 때 맹수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무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보통 이제 반사회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MMPI 상에서 반사회성이 나타나면 우리가 PD가 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보통은 그거를 감추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명백하게 부정적인 그런 성격 요인이기 때문에 안 드러내려고 하죠. 네. 그게 아주 정말 치밀해졌을 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연쇄살인범들, 사이코패스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 얘기 들어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럴 사람 아니다. 네. 네, 친절하고 내성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져. 네. 어떨까요? 그게 그 서관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역동 정말 맹수가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본능을 속으로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나타날 때는 그 양상이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잔혹함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공격성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얘기까지 좀 다루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이제 과할 때 뭐 사이코패스들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으로 촉발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듣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스트레스 증상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걸로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탈진 보시겠습니다. 탈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체 정신자원에 고갈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부적 정동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거하고 탈진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어느 정도 에너지 소진이 되면서 어떤 저항하기 힘든 그런 단계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탈진이라는 증상을 표현하는 얘기고요. 정서적 소진, 냉소주의, 효율성 감소. 뭐 이게 이제 앞에 나온 그런 반응하고 조금 다르죠. 정서 반응이 덜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고, 냉소주의, 뭐 별게 있겠어. 효율성 감소, 뭐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탈진을 12단계로 나눈 그 심리학자의 그 얘기가 있어요. 네, 한번 그거 한번 보실게요. 1단계는 일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강박적으로 증명하는 단계다. 어느 정도 지금 집착을 하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1단계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점점 단계가 심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는 휴식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3단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개인은 돌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이제 끊기 시작하는 것이죠. 4단계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무시해. 이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물질 사용에 의존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4단계. 그쪽 오신 분들은 지금 4단계 오신 거예요. 5단계가 되면 개인의 가치체계 오직 업무에만 집중시킨다. 거기에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6단계는 냉소적 표현, 그 다음에 문제를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린다. 세상을 이제 탓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7단계 사회생활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 고립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8단계는 주변에 공격성을 띈다.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9단계는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10단계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이제 저항을 잃어가는 것이죠. 11단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 12단계는 붕괴,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다. 얘기가 이제 12단계에서 나타나는 거. 그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상담한 학생이 공부를 이제 그 과학고 지망생이었는데 보니까 과학고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가치 체계를 함몰시켜서 이제 거기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의미를. 근데 하다가 사실 과학고 가는 수학, 그 물리 뭐 이런 문제들 푸는 거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사고력에 논리적 사고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게 되는 것이 뭐 외우는 공부처럼 여러 번 반복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계가 돼서 탈진이 됐다. 그런 그 경우를 제가 겪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어렸을 때 뭐 비슷한 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나한테 정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 것들을 걸어야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는 막 점수 1, 2점에 막 그 개인의 모든 가치를 거는 정도로 막 어떤 가치가 함몰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잘 못 느끼는 거. 일에서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 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 증상 중에서 탈진 척도가 높게 나온다. 그게 이제 많이 높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탈진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상담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시겠죠. 자, 세 번째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이걸 이제 생리적인 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민성 질병, 신체적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민성 질병에는 두통, 위궤양 같은 신체 증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은 면역력 감소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을 계통으로 나눠보면 심혈관계, 신경내분비계, 근골격계, 면역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뭐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그냥 그 생리적 관점에서 이제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피를 순환시켜 심장이 영향을 받고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심혈관계인데 영향을 주면 혈압 상승, 어,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심장마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 식습관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있는데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심장마비 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네. 건강검진 받으시면 저도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게 나와서 동맥경화 이런 얘기인데 혹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습관이라는 게 과한 식습관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라면 예, 특히 이제 술과 고단백, 뭐 고지방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죠. 물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근데 막 그 음주하시고 뭐 그렇게 식습관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항상 스트레스 많아서 풀려고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재미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촉발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심혈관계 쪽이고,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호르몬,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분비한다. 앞에 나오셨던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이 혈관을 수축, 근육을 빠르게 혈액순환을 시키고자 한다. 이게 스트레스 대처하는 것인데, 이게 빨라지고 많아지고 잦아지면 뇌졸중, 심장마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얘기가 되겠죠.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빨라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근골격계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프신 분들 꽤 많이 있던데 그게 스트레스성 고 이 저 근육이 긴장해 있다가 약화되는 경우 골격계, 근계, 골격계, 편두통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턱관절 이상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의 통증, 두통, 이통, 이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근골격계에 영향이 되고 면역 체계에도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면역 억제 혹은 과잉 면역 이렇게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환절기에 감기 걸리고 뭐 아프고 한 것들 다 면역 체계에 되겠죠. 스트레스 따라서 스트레스가 면역 억제시켜서 감기, 질병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데 뭐 감기 걸리고 골골하고 이런 거 면역 체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면역이 지금 억제되는 것과 그냥 과잉 면역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면역 억제는 뭐 당연히 면역 체계가 작동을 안 하는 것인데 과잉 면역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재미있던데 이게 뭐냐면 과잉 면역은 면역 체계가 과잉 활동이 돼서 정상적인 신체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 이상 활동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좀 찾아봤는데 그 정상적인 신체 세포를 과잉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체 세포를 외부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까? 특히 여성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류마티스성 관절염, 알레르기, 홍반성 낭장, 아토피 같은 게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아토피는 저는 이제 겪어본 적 없습니다. 아토피 이신 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면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특히 음식 먹을 때 뭐 매운 거 먹으면 막
고통이 심한데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이게 이제 과잉 면역에 의해서 결국 그것도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 그다음에 증상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 세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앞에 두 가지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대처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중심적 해결 방안, 두 번째 정서적 해결 방안, 세 번째 사회적 지주고 문제 회피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안에는 좋고 나쁨이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는 289페이지에 문제 중심적 해결 방안이 제일 건강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 관계를 끊거나 그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그런 그 문제, 이슈를 없애거나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과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중심적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이제 방법이 뭐 새로운 기술 습득, 정보 탐색, 스트레스 해소 전략 개발 등등 이런 것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원인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분석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는다.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해결 방법은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 뭐 이거는 그 사람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역으로 뭐 하위 직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뭐 딴 데로 보내든 잘라버리든 무슨 주의를 주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로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건 뭐 제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문제 중심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스트레스는 다른 대처 방법으로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 근원을 제거해야만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아요. 이게 정말 큰 딜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중에는 조금 뭐 되긴 했습니다만 네이버에 다니는 직원이 자살한 그 일이 있었죠.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예. 제 그 친척 중에 네이버 다니는 분이 있어서 좀 물어봤는데 워낙 이제 괴롭혀서 그 이제 요 이슈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위에 상사한테 도저히 이거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올려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인맥을 활용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 자리로. 네, 그때 느꼈을 이 피해자의 공포. 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해서 그 네이버 다니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건 사실은 아니 그런데 들어가겠는데 왜 그걸 자살을 해?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이미 그때는 그런 정상적인 인지적 사고가 깨진 상태라서 예,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 중심적 해결이 정말 쉽지 않은 이게 이제 아까 그 과업에 따른 그 스트레스 우리가 구분할 때 직무의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관련이 되게 많이 돼요. 사실 그 일의 과업 상태는 되게 그 직무 수준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쉬운 일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차라리 낮은 일이면 그냥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도 뭐 그냥 하긴 할 텐데 직무 요구 수준도 높고 통제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죠. 문제 중심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해결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정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감정만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자각했을 때 기분이라도 그냥 좀 위로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죠. 그 스트레스 원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 이완, 유머, 요가 이렇게 특정해서 지금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유머가 나옵니까, 이게? 요가나 이런 건 뭐 어디 가서 해야 되니까 이건 또 해본 적이 없고, 명상이나 이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이완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술 마시고 약간 정신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감정 치유의 일환이지 원인 제거의 방법은 아니죠. 근데 잠시 동안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잠시가 되죠. 그러나 술 깨고 나면 다시 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정서 조절을 또 하죠.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근본 원인이 어떤 식으로든 형태로든 제거가 되는데, 제거가 될 수도 있고, 적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된 것도 일종의 문제중심적 해결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적응 능력 같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힘든 그런 것도 조금 지나서 적응이 되는 거기에 예, 대단한 적응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 조절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이제 290페이지에 사회적 지지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 붙잡고 상담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 혹은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돼 있고 좀 밑에 달락에 보시면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뭐냐면 금전, 시간, 음식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거. 정보적 지지는 그런 정보를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는 거.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 세 가지죠. 주변 사람 중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 있으면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고. 다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겁니다. 도구적 지지하니까 물질적 자원만 사실 많으면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특별한 어떤 그 해결 방식 이런 게 있으신가요? 본인만의 그런 게 있으시면. 여행. 이게 대처 방법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정서 조절 방법.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시는 게 좋으신가요? 혼자 가시는 게 좋으신가요? 때로는 좀 무서워서 못 가니까 애들이라도 될까. 예. 그러면 정서 조절 쪽이 되겠죠.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다? 약간 사회적 지지가 섞여 있는 것. 그리고 혹은 누구로부터 여행에 관한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그거는 사회적 지지 추구의 도구적 지지로 인해서 정서 조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시겠네요. 여행 아주 좋은 방법. 여행이 그 어떤 심신의 치유를 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보는 이제 신선함 이런 게 되게 이렇게 좀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익숙한 걸 선호하는 사람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제 그 관습형의 그 흥미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패턴이 새로운 걸 좀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적 지지 추구 마지막 방법이 문제 회피인데 문제 회피가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고 인지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잠깐 보시면 정서적 조절에 요거 일부 이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서적 조절의 마지막 보시면은 방어 기제와 같은 인지적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어 기제 중요한 키워드라서 좀 잠깐 방어 기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그 교묘하게 넘기기 위한 인지적 전략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기제는
정서 조절 쪽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 회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방어 기제는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의 방어 기제는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강하게 되면 어떻다고 얘기하죠? 많이 쓰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어 기제 중에 뭐 합리화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자주 쓰는 건데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어떤 성취에서 실패했을 때 저거 해봐야 뭐 48가 없는 거야. 혹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뭐 그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지적인 전략이 되는데 그 제가 이건 뭐 약간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 문제 해결적 그 관점에서 방어 기제를 잘 안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그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리 합리화해야 그냥 잠시 내가 그냥 나를 속이는 것일 뿐 그게 내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고 합리화 등 방어 기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잠시 기분이 좋지만 내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자기 기준을 정하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거를 스스로에게 귀인을 해서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는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좀 힘들긴 힘들죠. 네. 근데 어마어마한 각성을 통해서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외모가 안 좋아서 그 퇴짜를 맞은 사람이 막 1년 만에 막 엄청난 몸짱으로 막 이를 악물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네. 돈을 막 악착같이 벌고 막 이런 독한 분들. 네. 문제 중심적 해결을 하죠. 방어 기제를 전혀 안 쓰는 사람들이죠. 네. 안 쓰는 게 저는 건전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또 편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귀인을 스스로 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귀인을 하게 되죠. 세상 탓, 남 탓,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문제 회피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아예 몰라. 그냥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몰라. 예, 회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이 뜨면 검사를 해서 그렇게 뜨시면 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사람의 그런 반응 방식,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은지, 외부 기인을 많이 하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이제 채찍질을 잘 많이 안 하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 스트레스 관리 보시면 신체 관리와 인지 관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 관리는 아까 뭐 보셨던 그 뭐 신체 그 이제 정서 조절 그 중에 방법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점진적 이완법 뭐 이렇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요가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네. 그런 이완 이런 연습을 많이 하라 뭐 이런 것이고 거기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힘을 빼는 법. 네. 그러니까 되게 막 긴장을 하고 있어 뭐 텐션이 올라왔을 때 뭐 승모근이 뭐 뭉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힘을 그렇게 주고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을 하시라 뭐 이런 거고 호흡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신체 관리가 되겠고 두 번째 인지 관리는 요게 이제 비합리적인 지각을 이제 바꿔준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 이제 방법 중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얘기한 합리적 정서 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되게 그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서 스트레스의 지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예, 되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들으시기에. 예.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많이 쓰는 상담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완전히 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 체계를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저도 많이 좀 상담을 해봤는데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모델을 그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BC 모델이라고 해서 A, B, C, D 2단계 이렇게 뭐 A, B, C 알파벳 순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지 체계를 바꿔줘서 그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에 A, B, C, D가 있는데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에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고 두 번째가 B가 이제 빌리프해서 신념 체계 요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일을 자기 목숨을 거는 정도로 신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 회사 일에서의 실패, 좌절, 뭐 승진에서의 어떤 밀려나는 것, 탈락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체를 아예 그냥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그런 정도의 이 사람의 역할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제 신념 체계는 이제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대화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 체계를 바꾸는 그런 방법은 이제 결과, C는 이제 컨시퀀스에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를 신념 체계에 따른 신체적 행동, 정서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그 C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증세,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디스퓨팅에서 이제 그런 논박을 한다, 그 바꿔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고 D, E는 이펙트로서 효과, 그 이후에 인지적 효과를 평가해보는 그런 ABCD라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딸려가서 뭐라고 하네요. 예. 그런 걸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 사건도 지나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 뭐 배우자의 죽음 같은 거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가 뭐 강하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 지나면 좀 감소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막 죽을 것처럼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은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그런 인지나 신념체계 같은 걸 변화시켜주는 방법이 이게 이제 ABCD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 뭐 정서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담을 권유해 주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결론에서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반응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다르게 인식하는 그 사람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은 이제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교류 외역 이런 것들 살펴봤고 반응과 증상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 우리 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원인,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 원인 두 가지, 과학이냐, 인간관계냐, 그다음에 그 증상, 부척 정동, 탈진, 시체적 증상 세 가지. 대처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 방식을 쓰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정서나 어떤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뭐 이런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 적응을 통해서 문제 자체가 제거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적응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는 이제 다 해보셔야 되고요. 네. 자, 위치는 정신병리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 공유를 다시 한번. 자, 표지 스트레스 검사 결과 인적사항 보이실 거고요. 예, 검사 결과 그래프에 자 보시면 왼쪽에 대인관계 가업 두 가지가 스트레스 1, 부척 정동, 탈진, 시체적 증상이 스트레스 반응, 그다음에 네 개가 대처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 결과는 이거는 그 자동적으로 맞춰놓은 거라서 수치가 이제 똑같이 검사 검증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우열관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겠죠. 그러면은 원인 중에 하나 보시면 이제 검사 결과 밑에 정리에서는 원인에서는 뭐, 증상에서는 뭐, 대처 방식 중에는 뭐, 그래서 한 가지씩 높은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해석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예, 요거 검사 결과지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다뤄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검사 결과 학생들 뭐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좀 한 번씩 보시면은 이 사람의 그 원인 증상 대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됐는데 일단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시고요. 채팅으로도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고. 자, 영상은 또 마찬가지로 공유를 다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1차 세미나의 마지막 주가 이제 학습자 유형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학습자 유형은 MBTI 유형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학습, 그 공부하는 스타일의 유형을 나누는 그런 검사이고, 그것도 그 아이콘 형태로 디자인 그 결과지를 잘 만들어놔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고, 2차 세미나에 대한 안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세미나에서는 주로 그 정신병리, 이상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룰 겁니다. 오늘 스트레스에서 뭐 잠시 다뤘습니다만 우울도 우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세하게 다뤘고, 다른 이제 그 이상심리에 대한 것들 좀 여러 가지 뭐 많이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거, 경험해봤던 거, 주변에 이상했던 사람들 이런 거에 그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습자 유형이죠? 예.